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택의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만나는, 상황인데요. 욕창 환자분들과 다양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욕창을 경험해보신 선생님들도 재택 현장에 많이 계시지만, 이제 막 재택의료에 진입한 선생님들은 욕창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꽤 계시고, 봤지만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없다는 분들도 많아서, 이 강의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또 마찬가지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로 계시는 김성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전문 간호사입니다. 지금 가정전문 간호사 시작한 지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욕창 및 상처 관리지만 1시간 반 동안 사실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차례에서 보시다시피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고 예방, 호발 부위, 피부, 그다음에 욕창까지 있는데요. 주로 상처나 욕창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예방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처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피부가 손상된 것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 와상 환자분들은 사실 통증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가지고 하트레이트가 올라간다던가 뭐 움찔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통증 항상 좀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욕창은 뼈 동출부, 의료기기, 그 외에 다른 기기와 관련된 피부 또는 하부 조직의 국소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습기, 마찰, 절단력인 외부적인 요인과 영양, 나이, 온도, 습도, 스트레스, 흡연에 관련 내적 요인과 관련해서 조직의 내구성이 변하고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욕창이 발생합니다. 결국 환자분들은 노화나 약물, 그다음에 조직의 상소, 농도,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당뇨도 있고 혈액순환도 감소되면서 염증이 올라가고 온도는 올라가고 집의 습도 또 유지 안 되고 움직임이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가동성이 없어지면서 더욱더 상처는 심해지거든요. 또한 우리가 또 약물과 함께 방사선 항암 치료도 받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면역력 떨어지면서 우리 환자분들 많은 상처나 욕창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요인을 다 컨트롤할 수 없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들과 함께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 예방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요인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예요. 자세 변경, 지지면 활용, 영양 관리, 실변 실근 관리, 피부 간호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세 변경은 2시간에서 4시간마다 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피부가 접히거나 당겨지지 않도록 뼈 돌출 부위끼리 직접 맞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지면 활용해가지고 직접 시범을 보여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처럼 그림단 기억하시고 자세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도 이하 기울인 측면, 앙하이, 30도 올린 반자이, 30도 이하 기울인 치기. 그래서 좌우로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30도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90도로 해가지고 대전자 압력 증가시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0도 치게 하라니까 이렇게 옆으로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이해하실까요? 여기 지지면이 여기 너무 끝까지 와서 이 엉덩이에 욕창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면 길이 자체를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면 자체도 어느 곳이 욕창이 있는지 또 레드니스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뒤꿈치에 링 또는 도넛 형태의 기구, 물체온 장갑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욕창 예방을 위한 보조 방법으로 예방적 드레싱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킬레스건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참 잘 알고 있어요. 다들 베개 잘 끼고 있더라고요. 압력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베개나 쿠션을 종아리 아래에 넣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라테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베개를 많이 안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아리에 욕창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서 베개를 좀 옮기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방적으로도 이렇게 제품들 나와 있기도 하고, 기존 제품을 잘라서 투비페스트로 적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투비페스트 없으면 양말이나 다른 거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랬고, 이렇게 반듯하게 적용할 거면 알레빈이나 뭐 다른 폼 재질 적용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침상 머리를 올릴 때는요. 머리와 다리 모두 30도 이하로 올리고 침상 머리만 올리는 자위는 피한다. 왜냐하면 압력이 가해지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팔걸이와 받침대를 적용한다. 그래야지 압력이 좀 분산되니까요. 그리고 청골, 미골이나 좌골 욕창의 대상자의 의자에 앉아야 한다면 30분 이내로 하루에 3번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도 또 욕창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열 장비, 열패드, 침대 온열기, 핫팩. 조금 쓰면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면 또 집안은 또 춥거든요. 그러면 또 핫팩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호발 부위 같은 곳에 핫팩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하면 낫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앉아 계실 때 욕창 방석도 있으면 좋거든요. 욕창 방석은 아시다시피 뭐 젤 형태도 있고 공기 방석도 있고 폼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막아져 있지 않은 이렇게 체중을 분산할 수 있는 방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석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지면 욕창 매트예요. 에어 매트리스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병원 침대인데 우리가 공기 주입하는 에어 매트리스는 육각형 모양도 있고 일자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공기 주입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예방은 많이 되고 있는데 새로 나온 매트리스 보면은 15분마다 좌우 터닝 자세 변화해준다고 했거든요. 스스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독성. 그다음에 대소변 처리가 가운데 뚫려 있어서 가능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 나서 싫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소음, 무소음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 매트리스 자체 때문에 사실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힘들다는 분들도 있어서 우선은 난 절대 안 한다 이러신 분들도 가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좀 낮에는 적용을 하고 저녁 때는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면서 좀 적응하는 기간을 좀 갖는 것도 좀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굉장히 보면 논문에서도 좌우 교대하는 이런 것들이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에 보면은 대여가가 65,000원이거든요. 본인 부담은 9,000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요즘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걸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호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자세 변경하기가 특히 밤에는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욕창 매트와 공기 침대는 기능적인 수명을 평가하고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하실 때 내가 잘 했는지 여부는 자세 변경을 하고 이렇게 밑에 손을 넣어봐서 손이 뜨는지 1인치 2.5cm가 되지 않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매트리스와 욕창 매트는 최소 한 달마다 그리고 휠체어 쿠션은 일주일마다 검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요즘 보면 이렇게 다이얼로 돼 있기도 하고 해서 이 다이얼이 돌아가면은 꺼지거든요. 그리고 발밑에다 놓다 보니까 이게 아예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리 형식으로도 나오니까 침대에 아예 고정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다가 이게 꺼지거나 작동을 안 해가지고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영양관리입니다. kg당 20에서 35칼로리.
열량 섭취해 주시면 좋고, 단백질도 1.25에서 1.5g, 수분도 1칼로리에 1ml 정도. 한마디로 50kg 정도면 1000칼로리에다가 물도 1000cc 정도 드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못 드시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고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물 못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단백질 공급은 지속적으로 할 경우 신장이나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분도 주셔야 되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이랑 미네랄도 사실 고루 잡혀져 있는데 그 앵커버나 뉴케어 이런 것들도 이런 거가 포함 안 된 줄 아시고 추가로 또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균형 잡혀 들어가져 있다는 거 한 번쯤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량 원소 자체도 약간씩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가보면은 이제 잘 못 드시는 분들 탈수 증상, 체중 빠지고 피부 탄력 저하되면서 소변량 줄어들고, 검사해보면 나트륨 수치, 혈청 삼투압 수치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되니까 체온이 상승하고 구토한다던가 계속 열나고 설사한다던가 이런 분들 추가로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온 음료로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링티, 그리고 젤리도 젤리 형태로 수분이 나온 것도 있어서 이런 거 수분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하모닐란이나 앵커버는 보험 수가로 나가기 때문에 처방해 주시면 좋고, 그 외에도 나온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영양죽도 그냥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특별히 뭐 조리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정도 제품 회사의 여기 홈페이지도 제가 달아놔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이프로틴 칼로리 1.5배, 그다음에 화이바 섞인 것까지 영양해서 드렸고, 그다음에 민감한 장이신 분들은 화이바까지 해가지고, 또 맛도 사실 맛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검은깨 구수한 맛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도 여기 보면 그 칼로리 업 화이바 이렇게 젤리 형태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고단백도 있고 여기 영양 이온 한 것도 있고 칼슘 형태도 다 있고요. 여기 보면 수분 보급 젤리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죽, 가열 조리 없이 물만 부어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드시고 조리를 못 해가지고 뭐 다른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도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실분과 실병 관리입니다. 대상자에게 맞는 배뇨 배변 관리를 계획해 주셔야지, 잘못해서 설사를 계속한다던가 아니면 소변에 리케이지가 있다던가 그러면 계속 화학적으로 상처가 생기다 보면 결국 욕창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대변을 얼마만큼 보는지, 하루에 설사를 한다거나 지려본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지려보는 이유가 정말 설사 때문인 건지, 앞에 대변이 정말 단단해서 못 나와서 지려보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표면의 산도는 pH 4.5에서 5.6으로 약산성, 세균의 침투나 진약화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알칼리성 비누와 물보다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금 발생한 후 티슈나 천으로 사용하여 자극되지 않도록 즉시 피부를 세척하는데, 톡톡톡 아시죠? 이렇게 긁어서 하지 말고 톡톡톡 때려서 하는데, 우리 물티슈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게 건티슈거든요. 그래서 피부 세정제 뿌리고 이 건티슈 사용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사실 이 밑에 피부는 매일 닦아가지고 너무 건조해져서 이렇게 피부에 문제 생기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일 닦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 피부 보호 제품 아까 얘기했듯이 닦고 나서 꼭 보습제를 발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습제 꼭 바르고, 실금이 있는 경우 흡수성에 좋은 언더패드나 실금용 팬티를 사용하되 실금 여부를 자주 관찰해야 된다고 하셔서, 여기 보면은 남성분들도 이제 새로운 기저귀 형태도 많이 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저귀를 어떻게 해서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큰 기저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해가지고 회음부에 적용하면, 이것만 하면은 이제 뒤에
혹시까지 수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도 환자의 피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적용하는 방법이 무려 이 사이트에는 9가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요양보호사분들이 또 공유하는 사이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또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심한 실금으로 인하여 욕창이 오염될 피부 상태 확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매일 하시는 게 좋고요. 욕창 호발 부위는 섬세하게 세심하게 계속 관찰하셔 주시고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 주시는데요. 피부를 우리가 겉에 피부만 생각하는데 얼굴 몸만 생각하시는데 두피 그다음에 손발톱까지 좀 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추가로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손발톱도 추가로 영양이라던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피부와 표면 사이의 마찰 계수를 증가시켜서 전단력으로 손상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보습제를 꼭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습도가 40% 이상 되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대상자가 춥다고 느껴지지 않는 온도로 꼭 고온이 아니도록 집안의 온도를 한번 가셨을 때 너무 더우면 좀 온도를 낮춰주시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반이 있는 부위는 대상자가 눕지 않도록 자세 변경을 하고요. 욕창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성분의 폼 드레싱을 예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셀린,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성장 인자가 있는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덱스판테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제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보습제 중에 젤, 로션, 크림, 연고 순으로 그 오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걸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호발 부위에 따라서 압력, 전달력, 마찰력, 화학적 자극, 습기, 정맥성 궤양, 동맥성 궤양, 신경병증 궤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호발 부위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드레싱하거나 소독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환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또 욕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운동기구, 신발, 그다음에 여기 맨 앞에 그림, 왼쪽 앞에 그림이 이제 폴리카테타 때문에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목과 관련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근, 아까도 얘기 드렸죠. 너무 타이트하게 매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56세 남자 환자분이고, 파킨슨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관련된 바이탈다 신체성 이게 다 가정과는 의뢰된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운두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운두 부분만 캡처한 건데, 머리에 이렇게 기톡적으로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베개를 베고 있는지, 우리가 가게 되면은 베개 소재가 보면 메밀부터 시스 메모리품, 그다음에 나무 소재까지 여러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과 관련해서도 머리에 욕창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런 압력에 가해지는 것들에 관련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베개에 관해서 한마디로 관리가 필요한 거죠. 나무 베개 베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으시도록 하고 있고 이분은 결국 지금 맨 마지막 사진이 많이 호전된 사진인데 베개를 차라리 뺐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유지가 잘 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개에 관련된 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8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여기 파킨슨 환자분이시거든요. 지금 이것이 다 이제 저희가 가정간호 가서 실시하는 건데, 이 보시면은 이분도 똑같이 후두부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폼 드레싱 하면서 봐드리는 건데, 봤을 때 우리 환자분이 결국엔 다시 또 파킨슨이기 때문에 힘을 계속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베개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비워야지 이 압력이 덜 가해지는지 보호자분들은 이 똥골 베개를 계속 선호하시는데 요거 해도 결국은 이 주변에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넥 롤 베개로 좀 바꾸도록 집에 넥 롤 베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베개와 요 베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서 추후에 욕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 베개의 형태도 한번
재질도 봐주시면 형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 환자를 끌어당김으로써 생기는 건데 보통 이렇게 계속적으로 크림을 바른다던가 뭔가 제품을 부착하는 건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 재택에서도 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검색하다가 이런 기구를 하나 발견했어요. 머리에도 할 수 있고 이게 옆에 라테랄로 할 수 있고 한자 올릴 때 이렇게 들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올릴 때 바지를 끌어당기고 보통 올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마찰력을 좀 감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적 자극이에요. 지속적으로 폴리가 리케이지 되거나 PEG가 리케이지 있거나 소변 똑같이 그럴 경우에는 계속 자기 발생해서 그럴 경우에는 필요시 이렇게 카테터를 넣거나 이렇게 듀오덤이나 컴필 등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습기예요. 우리 환자분들 더운 특히 여름에나 뭐 5, 6월 달 되면 에어컨 안 하시고 계속 더운 곳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곰팡이들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방문 목욕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스프레이를 이용해서라도 꼭 목욕 시켜드릴 수 있도록 이 스프레이에 따뜻한 물 해가지고 뿌리고 닦도록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깨끗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이에는 수건, 롤로 말아서 좀 끼워놓고 하시면 이런 습기 같은 것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맥성 궤양이에요.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많이 깨끗해져서 이게 외래도 한번 당뇨족 외과 한번 다녀오시면서 이제 앰푸테이션 요쪽 뭐 하고 깨끗하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염증 때문에 솔바그랑 꺼즈랑 해가지고 해드렸고 이 보호자분이 주말에만 오셔가지고 요 순서대로 드레싱 할 수 있게 사진이랑 해서 찍어드려서 이렇게 거의 다 나아서 종결했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의뢰했어요. 왜 의뢰하셨냐면 이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목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올리고 목욕하도록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꺼즈 드레싱 하고 나서는 상태가 호전되셨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꼭 제거를 해야지 다시 의뢰가 안 하니까 그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경통증 궤양도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앰푸테이션 하고, 이런 것들 그냥 냅두다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상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도 충분히 다른 곳에 또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의 피부도 꼭 발견해 주시고 필요하면 베타딘 소독하고 그다음에 크림 도포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택의료 강의하면서 사례에 대해서 피부에 관련된 사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오음 할 때까지 계속 사례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테이프 제거하다가 이렇게 상처 생기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거하지 말고 그냥 붙인 다음에 소독하도록. 소독액은 식염수 보통 많이 이용하고 있고 폼 드레싱 하고 있거든요. 환자 피부에 반창고 적용하지 않도록. 만약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실리콘 반창고나 제거했을 때 3M의 여기 하이파픽스처럼 해가지고 그 끈적이가 덜한 제재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리어 스프레이나 리무버 스프레이 같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고, 재생을 빨리 돕기 위해서 지금은 콜라겐 성분의 힐로덤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 검색하면 요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겐 제품 사용해도 힐링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PEG와 체스트 튜브 제거한 경우에요. 여기 보면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옆에 리케이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구멍에 CT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계속 리케이지가 되고 있고 결국 환자분은 PEG 제거한 상태에서 베타딘으로 드레싱 염증 소견이 처음 보이니까 베타딘 소독하고 추후에 이제 염증 소견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S로만 연고하고 이렇게 솜으로 막아서 드레싱해서 마무리한 경우고요. 체스트 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이 엄청 굵잖아요. 32프렌치로 제거하고 나면은 베타딘 소독하고 추후에는 연고 적용하고 이렇게 접어서 이
이 구멍이 조금해도 요 부분들을 다 막아주고 있어야지, 솜이나 꺼주로 막아줘야지, 틈새를 막아줘야지 그 부분들이 다 자라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까지, 마무리까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유방암 환자예요. 유방암 환자분들은 매우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 다 욕창처럼 제거해 버리면 환자분들이 좀 통증이 심해서 바세린 거즈나 유고틀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폼 적용하시면 되고, 이 주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림이나 연고 많이 도포해 주셔야지 이 주변 피부도 도움이 받을 수 있고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냥 사이사이에 있는 요런 조그만 것들도 다 염증이나 이런 인펙션 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고하고 뭐 폼이라던가 꺼즈라던가 해서 적용해드려야지 일상생활 하실 때 문제 안 생기니까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암 환자세요. 안쪽에 구강암이 있을 경우에는 페리덱스를 해서 설렴씨 바르는 거랑 그다음에 구취 제거하고 염증 예방하면서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오랄 스무딩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좀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강 환자분도 구강 안쪽까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그 뭐 리도카인 뭐 각을 그다음에 뭐 베타딘 각을 이런 것들 다 처방해줬지만 탄통각을 다 처방했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을 처방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다들 물로만 가글링을 해야 돼서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환자분들이 암이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블링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땐 알지네이트 저희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지네이트 해가지고 치료를 좀 잡아주면서 음, 폼 흡수도 같이 시키고 폼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겉에는 음, 폼 해주면서 왜냐면 떨어지면 아프기 때문에 또 다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꺼즈 하시고 폼 해주시면은 이 환자분들 유지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이 유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했을 경우에요. 여기 브레스트 캔서 환자분이신데, EV 크림이랑 이게 보면 레드니스가 엄청 심했거든요. 이거 화끈거리고 열감이 있대요. 이거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뻔 입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봤더니 이렇게 이 오인트랑 PD랑 진통제 처방받고 LED 포토세라피 하고 포토세라피 한 뒤에 이렇게 폼 드레싱 하고 하면서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 한 부위에 이렇게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환자분들 방사선 한 부위에 한 번씩 한 달쯤 되면 보통 한 달 반 정도 되면 생기시기도 하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자분도 이게 에데마가 심하게 생기거든요. 림프 아무래도 막혀가지고 에데마 심하게 생기니까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드레싱을 미리 하면 좋을 것 같다. 제품도 미리 두고 그다음에 환자분 팔에 테이프 붙이면 안 되고 드레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이렇게 상황이 저희가 항상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경우에는 미리 어떻게 드레싱을 할 수 있다고 예방해 주시면 훨씬 더 지내시는데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환자분도 부종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OS 옷 입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다음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부종이 심하신 분들이 꽉 끼는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 만약에 꽉 끼는 옷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 여름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푸시 이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부종도 그냥 냅두면 환자분들이 내비두는 것보다는 마사지를 한다던가, 이제 크림을 발라준다던가 하면은 좀 감소되면 불편감이 좀 덜해지거든요. 엘리베이션을 하는 것만으로 안 되면 그런 것들 오일링으로 해주시면은 마사지 효과도 있고 감소돼서 움직이시는데 훨씬 불편감이 덜하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83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똑같이 브레스트 캔서인데 항암 치료 중이셨거든요. 근데 갔는데 IV만 해드리면 되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이 가슴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봐드렸더니 통증도 있대요. 그래서 딱 봐도 뭐 같으세요? 대상포진 같으시죠? 그래서 메디폼 드레싱하고 외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처방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좀 상태 호전되니까 연고 바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성 질환인데
79세 남자 환자분이시거든요. 사실 이 환자분은 여기 보다시피 시스토토미 교환하러만 다녔고 2012년부터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한테 여기 좀 봐달래요. 여기 이상하니까. 보안 밑에. 여기 보면 2000년에 CT 찍은 거에 사용해서 피스툴라가 있었거든요. 캐비티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2024년에 문제가 돼서 스코르탈 쪽으로 계속 이렇게 디스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피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 주변을 이렇게 뽀송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에 크림이나 연고 많이 도포하고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매드레스나 이런 걸로 막아주지만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여자처럼 기저귀 패드 사용하기로 했어요. 대신 자주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피부 유지시키면서 지냈던 분이십니다. 다른 분도 이제 7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스크루탈에 ኣብ세스 있어서 오셨어요. 네, 보면은 너무 심해가지고 양쪽을 다 하셨고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깨끗하게 드레싱하고 업 시켜드렸거든요. 물론 소변 보기 어려워서 폴리도 갖고 계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소독했냐? 온이 소독한 건 베타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염증이 너무 심해서 베타딘만 소독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추후 괜찮아지는 거 보고 폴리 빼고 보이딩 잘하는 거 확인했고요. 외래 오셨을 때 슈처했고 슈처하고 나중에 아무는 거 잘 확인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87세 남자 환자분인데 이분도 파킨슨 환자분이세요. 보면은 16년도부터 저희 가정간호 하셨는데 21년도에 보면 5월 달 사진이거든요. 발가락에 뭐 하나 났어요. 근데 왠지 하나 났는데 계속 번질 것 같아서 외래를 미리 잡았어요. 아시다시피 3차 병원 외래 잡기가 피부과 외래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정말 번졌고 처방 받았고 천포창이어가지고 이제 드레싱 실시하셨거든요. 예, 21년도에 여기 교수님은, 드레싱 할 때 에스로반 연고랑 바셀린이랑 섞어가지고, 연고를 나중에 도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물론 식염수로 닦고, 그래서 식염수로 깨끗이 흐르는 식염수에 닦고, 나중에 연고를 계속 도포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호전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드레싱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도 편포창이에요. 여기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여기 보면 손가락에 조금씩 발생했는데 추후에 보면 이렇게 커져 있어요. 예, 전신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받아서 여기도 필요한 부분은 베아로반, 뭐 연고, 그다음에 PD까지 해가지고 연고 도포하면서 선생님이 2시간씩 거의 드레싱 했어요. 전신에 다 발생했기 때문에 식염수로 깨끗이 닦고 폼 드레싱 유지하면서 지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안 터진 부위, 터진 부위에 어떤 연고를 바르라고 해서 다 연고 바르고 해가지고 호전되셨던 분입니다. 5번째는 마지막은 옴이에요. 그, 저희가 사실 이 사진을, 옴 사진을 넣기는 했지만, 저희가 옴 환자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옴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코로나 때는 가운과 이 글러브까지 마스크는 기본이고 다 하고서는 했고 지금도 사실 가운은 안 해더라도 글러브는 하고 환자분을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옴 환자와 하는 게 있더라도 사실 실제적인 피부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뭐 로션을 바른다거나 다른 처방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만 처방받고 끝나는데 이런 환자분을 접촉할 때 우리가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항상 글러브를 착용하고 접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옴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레싱만으로 좋아지는 사례가 있는가 보면 이 콜론캐서 환자분은, 여기도 똑같이 이 부위에 뭐가 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봐달라고 했는데 소독하면 번져요.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사막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사막이라는 걸. 그래서 약 도포하면서 좋아지셨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피부 질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피부 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모르는 거는 좀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3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여기 세레벨라 쪽에 문제가 있어서 걷기가 어려우세요. 폴리 교환하러 갔는데 이 환자분이
발을 항상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발이 깨끗했는데 어느 순간 발이 이렇게 부종이 있고 발이 통증이 심해서 항상 얼음 족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너무너무 심각해지시고 이 부종과 함께 이 피부가 너무 심각한 거여서 이분도 사실 해드릴 건 없어요. 염증이 너무 심하니까 베타딘 소독 해드린 거 말고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니면 아침 심할 때는 아침 저녁 괜찮으면 매일매일 베타딘 소독하고 그리고 족욕은 못 그만두신대요. 그래서 비닐을 감싸고 족욕하시는 걸로 하고 선 해가지고 이렇게 호전되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병원에 못 가시고 재택의료 선생님 부르라고 해도 못 부르시고 그랬던 분인데 결국은 그래도 다행히 좋아지셔가지고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남자 82세 환자분이세요. 이 환자분은 그 티캐뉼라 교환하러 가는 분이세요. 벤틀레이터 하고 있고. 사실 보면 티캐뉼라 사이트 자체가 깨끗하지도 않고 피부도 매우 건조하고 피부 자체도 음 건조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쯤 됐을 때 보면 발에 뭘가 감고 계셨어요. 여름 10월쯤 됐을 때.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렇게 피부에 발에 무좀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발에 무좀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청결하게 닦고 제발 병원에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병원 다녀오셨어요. 결국 진균약 처방받고 베타진 소독하고 저는 해드리고 집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닦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제품이 허니가 섞인 운두 제품인데 이걸로 닦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균제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이제 깔끔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위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예상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좀 그 다음번 또 한번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자세 변경입니다. 이 환자분은 100세 환자분이시거든요. 100세 환자분이 이렇게 등이 완전히 어부러진 돼가지고 문제 있으셨고 사실 일어나질 못하세요. 누워 계셔야 되는 분이신데 물론 베타폼 먼저 하잖아요. 베타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낫지 않았어요. 결국 메디폼으로 나으셨던 분이세요. 베타폼이 왜 안 나왔었는지 베타딘 성분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ALS 환자분이세요. 여기 옷 보이세요? 뭔가 이 피부의 각질들? 이 각질들이 엄청 많으셨던 분이거든요. 피부 질환도 계속 갖고 있고 욕창도 있었던 분이세요. 이분도 낫지 않으셔가지고 결국 계속 청결하게 닦고 연고 바르고 하면서 그 다음에 1월에 됐을 때야 이렇게 거의 각질 없는 상태로 유지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소독제를 뭐를 쓰냐 저한테 질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가방에 보면 증류수, 식염수, 알콜솜, 그다음에 베타딘, 클로리엑시딘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알콜솜은 보면 피부의 균에 대해서 매우 많은 균에 작용을 하고 있지만 지속성이 약해요. 그리고 알코올번을 입을 수 있어서 상처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정상적인 피부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베타딘은 지속 시간이 매우 강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100세 환자분 피부 약한 경우에는 그 베타딘 폼이 3%거든요. 그것도 뻔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베타딘 하면 10%거든요. 피부 소독에는 10% 사용하고 있어요. 인후염 스프레이는 0.45%, 구강 살균 소독할 때는 7.5%, 여성 질 세정제 10%를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각상성 이상이나 임산부 6개월 미만 영아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똑같이 하고 있고 아까 얘기 드렸든지요. 이 베타폼 여기에 0. 아까 아니 그냥 3%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3%조차도 환자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연고 요오드 연고 0.9%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베타돈 수압에 보면 1.5ml 들어있는데 우리 식염수 20씩 섞으면 0.78%, 0.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욕창 관리입니다. 알다시피 욕창은 위치, 크기, 길이, 폭, 깊이, 잠식, 동로 여러 가지 있고 여러 부위에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 있고 원스테이지도 있고 언스테이지 딥한 경우도 있습니다. 드레싱은
치유되고 있는 깨끗한 욕창은 무조건 식염수로 세척해야지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그러면 그 성형외과는 베타딘을 그렇게 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새살을 자라는데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염수 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된다면 물론 항균제와 함께 베타딘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는 듀오덤, 컴필 등이 있고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2단계 사용하시고요. 하이드로겔은 건조한 바닥에 배양이 바닥에 수분을 공급하는 건조한 욕창에 하이드로겔 있으니까 듀오덤겔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알지네이트, 아쿠아셀 시섭 있고요. 폼 드레싱 요즘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많습니다. 은 드레싱 함유되는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은 드레싱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호전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병원을 방문하는 걸, 내원하는 걸 한 번쯤 권유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인 건 알다시피 여러 가지 폼이나 아니면 자세 변경 많이 하실 것 같으면은 크림 도포하시면서 지내라고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피층에 드러난 부분층 피부 손상, 상처 기저부는 분홍색이고 그다음 또는 붉은색이고 수분한 생존력이 있는 상태, 수포가 정상적 혹은 파열된 상태고 육아조직, 부육조직, 건조가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뒤꿈치나 골반의 욕창이 호전된 상태를 말하고요. 아스피레이션하고 폼 드레싱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베타딘 같이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증 피부 손상일 경우에는 육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말려있는 에피볼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모스키토. 옥선형보다는 이제 커브형이 더 많이 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안과용 가위 해서 육아 조직 제거해드리면 되고, 이 에피볼 말려있는 경우에는요, 이 큐렛, 의료용 포셉, 겸자로 사용해서 에피볼 긁어주시면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똑같이 알츠하이머 환자분이세요. 파킨슨 환자분들이 세상 그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욕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18년부터 하셨던 분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볼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라냐? 안쪽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쪽부터 드레싱 해주시면 되고요. 점점 작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레플렉스 적용하시면서 해드리고 쓰면 되고, 이 엣지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너무 습하지 않은지 봐주시면서 드레싱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그라데이션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힘든 게 한 60m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너무 작은 사이즈고 드레싱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저희가 드레싱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형외과를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하셨냐. 레피겔을 계속 넣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레피겔 계속 넣고 꺼즈로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드레싱하기 너무 어려웠던 경우인데 이렇게 드레싱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상처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운두베드 지나치게 너무 건조해도 사실 안 자라거든요. 그리고 너무 삼출물 양이 너무 많아도 사실 자라지 않아요. 습해가지고 동루가 생긴다거나 괴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2주 정도 상처의 크기 또는 깊이의 변화가 없으면 다시 재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상처의 배드에 호전이 없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4단계 전증 손상일 때는요, 뼈가 노출되고 직접 만져지고 말린 에피볼, 장식, 동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딘 외꺼지, 그 다음에 뭐 아쿠아셀, 그다음에 그냥 웨거즈, 그다음에 드라이거즈, 그냥 드라이거즈로만 패킹을 해도 이 너무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그 패킹하는 거에 따라서 분비물을 많이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4단계에서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제일 힘든 경우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깊이를 알 수 없었어요. 이게 10월 달 거까지는 알 수 없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엄청 심하게 안쪽까지 ECM까지 들어갈 정도로 심했고, 우리가 염증 소견까지 있어서 솔박 사용하면서 폼 드레싱 계속 실시해드렸거든요. 그리고 환자 컨디션도 안 좋아서 사실 입퇴원을 반복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쿠아셀이랑 같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자라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1월 달 사진인데, 이것도 똑같이 너무 작아서 그냥 꺼즈로만 덮어서 지금 마무리된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른 환자분은 여자 52세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도 물론 DM이랑 임팍이랑 니모니아까지 있으셔가지고 누워 계셨던 분이신데, 환자분 사진부터 볼게요. 지금 설명할 거는 요 가운데 꼭시계 있는 운두고요.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깨끗하잖아요. 생리식염수로 소독하고 삼칠물이나 양을 좀 평가해야 되고요. 보면은 웨지가 또 깨끗하고 온도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뭘로 채울 거냐, 상황을 뭘로 채울 거냐. 이 집은 꺼즈 사용을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 베타딘, 염증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웹거즈로 해가지고 이제 호전된 상태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전이 돼야지 되고 중재 평가를 2주마다 해주시면 되고, 네, 보시면 가운데 마무리된 거 보이죠? 네, 뒤에는 그랜저 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EGF 연고까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가피가 있는 운두예요. 이런 운두는 사실 알다시피 너무 건조하면 이렇게 찢어나 해가지고 푸세브로 해서 잘라낼 수도 있지만 너무 붙어 있으면 사실 잘라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음에 왔을 때 어떤 처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크러스팅 기법으로 잘라줄 것이냐. 그럴 때면 이렇게 너무 건조하면 못 자르거든요. 그러면 녹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겔 형태로 녹여줄 건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꺼즈 형태로 녹여줄 건지. 그래서 저희가 다음 왔을 때 어떤 형태로 드레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꺼즈로 해서 녹여도 잘 된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잘 안 녹는다. 그러면 실마진 연고로 살짝 도포해서 녹여서 때살을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마진 연고도 사용하고 모두 다 사용하기는 했어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이 가운데 온도도 호전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마지막 그 환자분이신데, 그 51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하신 지는 진짜 오래되셨거든요. 2015년부터 거의 가정간호 하셨고, 처음에 사실 여기 꼭식이랑 양쪽, 엉덩이 운두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의뢰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사진이고, 생리식염수나 지시된 용액, 저희 베타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양쪽 운두 다 베타딘 사용해서 했고, 삼칠물이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정도가 적당하지, 이거를 넘어섰다 그러면 드레싱을 더 자주 해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삼칠물, 아니면 너무 작다 그러면은 좀 건너뛰어서 QOD로 드레싱을 한다던가. 그래서 삼칠물 양을 평가하고, 드레싱이 너무 온도가 더 깊어지거나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안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솔박, 그다음에 흡수를 잡기 위해서 아쿠아셀, 그다음에 드라이 꺼즈로 마무리를 해서 폼 드레싱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두의 가운데만 볼 게 아니라 운두의 엣지, 가장자리도 봐줘야 되거든요. 붉고 뜨거운 피부, 압통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디 문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치면 너무 지나치게 습기가 많은 경우, 이게 압통이 있는 경우는 염증이 있는 경우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너무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드레싱을 자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다음에 다친 상처 가장자리, 이게 너무 드라이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음, 뭐 폼 형태를 한다던가 겔을 추가하신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자리까지 해서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처 부위의 반상출혈, 이게 너무 어딘가에 눌려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눌려지지 않게 그래서 피부를 계속 녹창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이 아까 15년부터 되셨다고 하시죠? 20년, 22년, 23년, 4년, 5년, 지금 이게 26년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네, 보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
다시 이 위에는 다 막힌 상태시고, 이 환자분이 이게 거즈 드레싱도 하고 솔박도 쓰고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가정간호든 재택의료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호전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혼자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왜 나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같이 어려움을 공유하니까 이게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염증은 어떻게 봐야 될지, 농양, 연조직, 삼출물이 증가하는지 진짜 괴사가 생겨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전통적으로 우리는 만선 상처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홍반, 부종, 열감, 통증, 삼출물 증가, 냄새가 이상하다던가, 공동이 더 커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잘 안 낫는 경우도 뭔가 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않은가. 소변 색깔이라던가 환자 컨디션, 피부 상태 여러 가지를 다시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증이 증가된 거나 여기 보이시죠? 통증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 조직이 변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너무 빨리 출혈이 된다던가, 검붉게 변한다던가, 탁하고 녹색이 나온다던가, 이게 조약돌 모양이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주머니 또는 다리 형태가 이렇게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염증이 나오는 증상이니까 단순 그런 그레네이션 자체가 색깔만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도 우리가 염증에 관련되니까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한다 그러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비물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를 전체적으로 사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발톱까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환자의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말씀을 못 하신다면 보호자분 캐릭터도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처 원인을 제거하고 통증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보호자분이 원하는 목표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고 같은지 아니면 보호자의 목표는 같지만 능력이 잘 안 되면 그 능력만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조금씩 증가될지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더 늘려야 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상처 목표와 관련돼서 보호자분의 스킬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적응 능력,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이 상처 목표에 모두 다 포함되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욕창, 상처가 꼭 예방이 돼야 되고 자세 변경, 지지면을 꼭 활용하시고 영양 관리, 수분 관리, 실병과 실금 관리, 피부 간호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저희가 좀 끊겨서 많이 기다려 주시기는 했는데, 워낙 그 강의 내용을 꼼꼼하고 방대한 사진들과 함께 준비를 해주셔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